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는데요. 제 잘못된 행동으로 그동안 아들이 힘들게 자라온 것도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네요.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아내와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아들이 5살이었을 때 횡단보도에서였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는 향기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고, 동시에 그 여자도 뒤돌아보며 저와 눈을 마주쳤죠.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마냥 단 몇 초였지만 그 여자와 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초록불이 깜빡이는 걸 본 아들이 제 손을 당기며 얼른 가자고 하는 바람에 앞을 보고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죠. 횡단보도를 다 건넌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건너편을 바라보았지만 그 여자분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얼마나 강렬했는지 한동안은 문득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잊었죠. 단지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마음이 허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아내는 아들을 차에 태우고 처갓집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사고가 나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사고가 나는 당시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핸들을 틀어서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혹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게 자랄까 싶어서 아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모로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막 물려받았던 아버지의 회사도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워나가기 위해 밤낮 없이 잠을 줄여가며 일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 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 제 건강도 너무 나빠졌고, 제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는 것보다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이 유치원을 알아보려고 하니 아들이 어찌나 낯가림이 심한지 매번 유치원에 들어가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터를 구해서 쓰기에는 아이 교육도 필요했고, 제가 아들을 가르치기엔 시간도 부족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부모님에게 아들을 맡기기에는 부모님의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건강한 6살짜리 아들과 놀아주시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미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집으로 와서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교사를 따로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아들을 단둘이 놔두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부모님이 귀농하시면서 댁에서 일하시던 도우미분도 가정교사와 똑같은 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일하시며 있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들도 이미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분이니 낯도 가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정교사를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데 다들 하나같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준비하셔서 자기만의 교육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낯도 많이 가리고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 교육보다는 아들이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웠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미술을 중점으로 가르쳐줬으면 한다고 하니 그 어린아이에게 몇 주 차에는 명암이며 소묘를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죠. 그렇게 4명을 면접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마지막 면접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은 어차피 뽑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들렀다가 오느라 늦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1년 전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눈을 마주치고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한 번만 면접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앉아보라고 한 후 면접을 보는데 제가 원하던 방식을 생각해 오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육학을 전공했던 반면에
그분은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미술을 전공하신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접에 오신 분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가정교사분도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제가 모르는 아들의 마음까지도 듣고서 저에게 몰래 알려주기도 하며 제가 모르는 아들의 면모까지 알려주었죠. 그 모습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 가정교사분에게 마음이 갔다는 거였죠. 가정교사분도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분에게 쏠리는 마음을 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아이만 챙기려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수줍음도 많고 사회성도 낮다 보니 그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나이도 똑같은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남들이 봤을 때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제가 오는 걸 마중 나오겠다며 현관문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 계단을 굴렀는데요. 아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순간 가정교사분이 현관문에서 뛰쳐나와 아들을 품에 안고 계단을 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을 먼저 걱정하며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걱정하는 모습에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손등이 길게 찢어져 병원에 가서 18바늘을 꼬매야 했지만 혼자 그 계단을 굴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들의 손등을 꼬매는 와중에도 그녀는 저보다 더 펑펑 울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다 자기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다시 집까지 같이 돌아와서 아들이 진정하고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더 이상의 고민 없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가족에서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평생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한순간의 감정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결혼한 1년은 어찌나 아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아들이 갈수록 밝아지고 아내가 데려온 둘째와도 곧잘 지내주었습니다. 매번 실패하던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하며 같은 반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며 아들이 직접 그림 일기를 그려가며 저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두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자 아들들에게 과외교사를 붙여가며 공부를 시키며 아이들 진학 문제에 심하게 집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야? 이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뜻 아니야? 틀린 거 답지 보지 말고 오답풀이 다 해야 잘 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니? 너네는 보통으로는 안 돼. 남들보다 더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 너희 나이에 중학교 과정까지 다 끝낸 친구들이 수두룩이야. 울지 말고 얼른 공부해.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방 밖으로 넘어들리는 소리에 저도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미 곱셈 나눗셈은 기본이고 영어며 수학이며 이미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조금은 더 자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힘들다고 하겠지만 나중엔 다 고마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면서 많이 나무라셨는데 아직도 어렸을 적을 추억하면 아버지와 놀면서 즐겁게 보낸 시간보다 공부한 기억이 더 많아서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아내는 제 이야기에 반박을 하며 나중에 당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시키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게 맞다고 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하는 교육 방식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 시절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조금 고민에 빠지더니 생각을 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시간을 내서 다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아이들에게 숙제들을 내주며 다 해야지만 갈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을 테지만 지난번 대화 이후로 아내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놀러 가기 전날 밤에는 오히려 공부하지 말고 일찍 자라며 침대에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계곡에 가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전화로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전화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회사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아이들을 잠시 아내에게 맡겨두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회사로 돌아가니 다들 퇴근도 못하고 비상이 걸려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함께 몇 시간의 회의를 거친 끝에 겨우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거래처가 원하는 요구를 맞춰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는데 계곡 근처가 저 멀리서부터 소란스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소방관이며 경찰들이 모여 계곡 근처에 빼곡히 모여있는 모습에 불안해져서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방금 아이 2명이 물에 빠져서 한 아이는 다행히 건져 올려서 방금 병원에 이송되었고 아직 나머지 한 아이는 찾지 못해서 수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니길 기도하며 아내에게 전화하니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물에 빠진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직 제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반경을 넓혀가며 수색했지만 결국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송장이 된 채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모두 이제 그만하시라며 저를 말렸지만 모두 철수한 후에도 혼자서 온몸이 물에 퉁퉁 부을 때까지 계곡의 가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으니 혹시나 누군가 아들을 건져 올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단지도 만들어 그 부근에 모두 뿌렸지만 아들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혹시 모를 희망을 가지고 회사도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1년을 넘게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을 넘게 모든 것에 손을 놓고 있으니 회사도 갈수록 엉망이 돼가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한평생을 일궈놓으신 회사였는데 저 때문에 망하는 꼴은 못 보겠어서 결국엔 아들을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문득 제가 이런 일상을 보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들의 생각에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오르고 그날 제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무사히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나 둘째 아들에게 티를 내면 아내도 둘째 아들도 저에게 죄책감을 가질까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성 우울증까지 와서
혼자서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일에 열중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죽은 듯이 회사 일만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유난히 힘든 날이면 아들이 사라진 그 계곡으로 차를 몰게 되더라고요. 혼자 두세 달에 한 번은 그곳을 찾아 혼자서 아들을 생각하는 일을 자그마치 25년 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둘째 아들도 어느덧 다 자라 제 회사를 물려받았고, 저는 이제 경영에서 손을 떼고 아내와 조용히 살기 위해 귀농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귀농 전에 투자했던 돈들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 은행 부지점장이 저희에게 내놓을 커피를 청원경찰에게 시키더라고요. 청원경찰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에게 내올 커피까지 타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들이 보시면 참 마음이 안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경찰이 커피를 내려놓다가 저와 아내에게 커피를 쏟았는데,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이 옷이 얼마인지 아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부지점장도 아내의 호통에 놀라서 청원경찰에게 얼른 사과드리라고 했지만, 놀란 직원은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는 더 화가 났는지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며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부지점장은 얼른 무릎 꿇으라며 그 직원을 나무랐고, 직원이 엉거주춤 무릎을 꿇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이분도 귀한 사람인데 그까짓 옷이 중요하냐며 제가 나무라면서 직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모자도 주워 손에 쥐어주는데, 예전에 제 아들과 같이 왼쪽 손등에 길게 난 상처를 보고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당황하며 자기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며 자기 이름표를 가리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제 젊을 적 얼굴과 똑 닮아 있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등의 흉터는 언제 그랬냐며 물으니, 어렸을 적에 나무를 타고 놀다가 그랬다면서 착각하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더는 붙잡지 못하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청원경찰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그 남자가 저와 닮은 것 같지 않냐고 물으니, 아내는 짜증을 내며 착각하지 말라며 저에게 정색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에 그 남자가 걸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에 문 앞에서 기다리다 그 직원이 퇴근하자 저는 그 직원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제 아들이 사라진 그 계곡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저도 익히 아는 집이었습니다. 혹시 아들을 본 적 없냐고 몇 번을 물어봤던 집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쩌냐면서 엄청 걱정해 주시며 아직도 못 찾았냐고 물어봐 주시던 분이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분이 집 앞에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는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아들이 맞다는 걸요. 제가 다짜고짜 제 아들이 맞지 않냐고 물었는데도 아니라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그 집 마루에 떡하니 아들이 어릴 적에 상을 받고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데, 그 사진 속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저를 막으려던 아들은 제가 펑펑 울면서 안아주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저희 아들이 사고가 나던 그날 자기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었고, 원래도 조금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셨던 터라 계곡에 휩쓸려온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고
집으로 아들을 데려오셨던 겁니다. 한동안 정말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몇 년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친부모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미 사고 당시에 모든 기억을 잃은 아들이 자기는 다른 부모는 싫다면서 자기와 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테니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바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둘째 아들과 아내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자 아내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습니다. 동시에 아들은 머리를 싸매고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미안하다며 아들을 안고서 오열을 하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어머니가 구해줄 때 자기를 붙잡는 형의 손을 뿌리쳤다면서 어려서 살고 싶어서 그랬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내는 둘째 아이만 먼저 건져내고 분명히 첫째 아이도 구할 수 있었는데 다시 물에 들어가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둘째에게 이러면 이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며 너는 평생을 풍족하게 살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첫째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를 위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달려와서는 오해라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둘째가 물을 먹고 잘못 들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첫째가 그 사이에 그 사건이 기억이 났는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물에 빠져가던 그때 물 밖에서 둘째를 안고 자기가 가라앉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걸 이제 다 기억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작 그런 이유로 아들이 죽을 뻔하고 25년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세월을 생각하니 아내와 그 아들이 끔찍한 괴물로 보였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모두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었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그 일 이후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첫째 아들에게 경영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그 당시 아동학대 및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소문이 흉흉하게 다 퍼져서 어디서든 받아주지도 않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그 여자가 바라던 풍족한 삶은 꿈꾸지 못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과 그동안 아들을 보살펴 주신 분은 집에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미웠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조금 정신적으로 아프셔서 그런 거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듣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